그 상자 절대 비행기에서 열지 마라. 출발 직전 시어머니가 낮게 던진 마지막 말이었다. 차갑게 등을 돌린 채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가슴에 걸렸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은 겨우 김한 상자와 저 말뿐이었다. 이제 돌아오지 마. 그 말은 더 잔인했다. 라오스 출신 며느리 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은 후 13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떠나야 하는 건 자신이었다. 아침 6시. 평소보다 일찍 나온 시어머니 정숙은 식탁에도 앉지 않고 말했다. 짐 싸. 짧고 건조한 말투. 리아는 순간 손을 멈췄다. 라오스 갈 거잖아.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보내주는 걸까?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건 이상한 불안이었다. 오늘 오후 3시 비행기야. 정숙은 종이 한 장을 던졌다. 이미 예매된 항공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너무 완벽하게. 감사합니다. 리아는 겨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말은 감사의 여지를 완전히 짓밟았다. 20년 동안 번 것도 없으면서 뭘 더 바래. 외국인들은 다 똑같아.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벌지 못한 게 아니라 벌어서 모두 라오스로 보냈다는 사실을 정숙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왜? 변명하지 마.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리안의 눈이 흔들렸다. 남편 민재.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한국어도 서툴던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주던 사람. 밤마다 라오스 음식을 같이 만들며 웃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랑마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리아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 반박하면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잠시 후 정숙은 방에서 커다란 박스를 들고 나왔다. 이거 가져가. 바닥에 쿵 내려놓인 상자. 겉에는 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뭔가요? 김이야. 가족들 주라고. 그리고 이어진 말. 20년 일한 대가라고 생각해. 그 순간 리안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김한 상자. 이게 끝인가? 그리고 마지막. 정숙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이번에 가면 다시 오지 마.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어. 숨이 막혔다.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끊겨버렸다. 리아는 더 묻지 않았다. 묻고 싶었지만 묻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짐은 간단했다. 작은 캐리어 하나, 남편 사진, 반지, 몇 벌의 옷, 그리고 김상자. 점심도 먹지 못한 채 현관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20년 살았는데 김한 박스래. 너무한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들렸다. 리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상자를 트렁크에 실었다. 그때였다. 상자를 드는 순간. 손목이 순간 꺾일 뻔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김이 이렇게 무거웠나?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지워버렸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택시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집이 점점 멀어졌다. 남편과 웃던 집, 매일 아침 밥을 먹던 집,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 리아는 무릎 위에 상자를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때 정숙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절대 비행기에서 열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상자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단순히 김 때문만은 아닌 것처럼 리아는 천천히 상자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안에 정말 김만 있을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리아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더 꽉 끌어안았다. 마치 누군가 빼앗아갈 것처럼. 이륙.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안녕. 작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몰랐다. 남편일까, 집일까, 아니면 정숙일까?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힐끗 바라봤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고향 가세요?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인가 봐요? 20년 만이에요. 여자의 눈이 커졌다. 20년이요? 놀라는 반응이 당연했지만 리아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 말에 리아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보고 싶었다. 정말로.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여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다. 비행 시간은 5시간. 하지만 리안에게는 훨씬 길게 느껴졌다. 상자는 계속 무릎 위에 있었다. 승무원이 짐을 위에 올려달라고 했지만 리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무거웠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그런데도 내려놓고 싶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저 김상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정숙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절대 비행기에서 열지 마라. 열지 말라고 하면 더 열어보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다. 리안도 마찬가지였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상자 위 테이프 쪽으로 조금만 확인해 볼까? 그 순간 비행기가 흔들렸다. 잠시 기내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리안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마치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녀는 손을 걷어들였다. 그리고 상자를 더 꽉 안았다. 왜 열지 말라고 했을까? 작게 중얼거렸다. 시간이 흘렀다. 기내는 점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잠들었다. 하지만 리아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20년이 떠올랐다. 처음 한국에 왔던 날,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게 낯설었던 그때, 그리고 정숙, 늘 차가웠던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다. 밥은 항상 챙겨줬고, 아플 때는 약도 놓여 있었고, 비 오는 날이면 빨래가 안 젖게 미리 거쳐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은 늘 있었다. 그게 더 헷갈렸다. 정말 나를 싫어했던 걸까? 답은 없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의 진심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도착 예정입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췄다. 창밖으로 라오스 땅이 보였다. 익숙한 색, 익숙한 공기.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공항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언니,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 리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동생 소린이었다. 20년 전 10살이던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언니, 소린이 달려와 안겼다. 그 순간 리아는 무너졌다. 참고 있던 눈물이 완전히 터졌다. 미안해. 괜찮아, 언니 이제 왔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금 후 소린이 바닥에 놓인 상자를 보았다. 이건 뭐야? 김이야. 리안이 힘없이 말했다. 한국 김? 응, 시어머니가 주셨어. 소린이 상자를 들어 올리려다 깜짝 놀랐다. 왜 이렇게 무거워? 그 말에 리안도 멈칫했다. 그치? 이건 김 무게가 아닌데? 소린이 상자를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툭툭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언니, 응, 이거 잠깐의 정적. 그리고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리안의 심장이 천천히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정숙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절대 열지 마라. 그 이유가 지금 곧 밝혀질 것 같았다. 집에 가서 열어보자. 소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공항 한가운데서 열기엔 너무 불안했다.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택시 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상자는 소린의 무릎 위에 있었다. 언니, 응, 이거 진짜 이상해. 리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다.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다.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기대하면 안 된다. 20년 동안 한 번도 기대한 대로 된 적 없었으니까. 집에 도착했다. 작은 거실. 문을 잠그고 커튼까지 쳤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상자가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 열어도 될까? 소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프를 뜯는 소리. 직.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김 봉지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뭐야, 진짜 김이네. 소린이 허탈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멈췄다. 근데 손으로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둘 다 숨을 멈췄다. 언니, 김 봉지 아래 보이는 건 돈 5만 원권, 두툼하게 묶인 지폐. 리안의 손이 떨렸다. 잠깐 이거. 급하게 다른 봉지를 들어 올렸다. 또 돈. 또. 김 사이사이마다 빼곡하게 들어있는 돈. 이게 뭐야? 소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하나씩 꺼냈다. 돈. 또 돈. 테이블 위가 순식간에 지폐로 가득 찼다. 세어보자. 소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 둘, 셋. 시간이 흘렀다. 15. 손이 점점 빨라졌다. 20. 숨이 가빠졌다. 30. 그리고 언니. 소린이 멈췄다. 이거 얼마야? 1억이야. 정적?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1억. 리안이 중얼거렸다. 현실감이 없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 그게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때였다. 언니, 이거 봐. 소린이 상자 바닥을 가리켰다. 작은 봉투 하나. 하얀 봉투. 앞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 리안에게. 그 순간 리안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어머니 글씨야. 손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 한 장. 그리고 작은 통장 사본. 서류였다. 리안의 눈이 커졌다. 통장에는 20년 동안 매달 일정하게 입금된 기록. 이름. 정숙. 이게 뭐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리아는 편지를 펼쳤다. 첫 문장, 리아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다. 정숙은 한 번도 자신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 항상, 며느리.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리아나. 그 한 글자에 20년이 무너졌다. 손이 떨리면서도 글을 읽어 내려갔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지금 라오스에 있겠지.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미안하다. 짧은 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20년이었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딸처럼 생각했다. 그 순간 리안의 숨이 멎었다. 소린도 옆에서 굳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까봐 일부러 더 독하게 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뒤집는 말이었다. 내가 먼저 널 나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은 감히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리안의 손에서 편지가 떨렸다. 기억이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처음엔 차가웠던 눈빛.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정으로 바뀌었던 시선. 설마 그래서였어? 숨이 가빠졌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리안의 눈이 빠르게 그를 따라갔다. 내가 매달 라오스로 돈 보내는 거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손이 멈췄다. 알고 있었어? 리안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내가 대신 모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내가 보낸 돈은 생활비로 쓰기엔 너무 빠듯했다. 그래서 나는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서 일부는 내 통장으로 돌려 모아두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 사본. 그 숫자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다. 부족한 건 내 돈으로 채웠다. 리안의 손이 완전히 떨렸다. 그럼 저 돈. 소린이 말을 잇지 못했다. 리안이 대신 중얼거렸다. 내가 번 돈이랑 어머니 돈까지 다 합친 거야. 정적? 그리고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소리도 없이 편지는 계속됐다. 20년 동안 모은 돈이다. 그리고 리안의 시선이 다음 문장으로 내려갔다. 금반지는 내가 젊었을 때 받은 것이다. 이제 쓸 일이 없으니 너 가져라. 상자 속 작은 봉투. 그 안에 있던 금반지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팔아서 써도 좋고 간직해도 좋다. 리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왜 나한테?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그때 마지막 부분. 리안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리고 멈췄다. 그리고 리안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번에 너를 쫓아낸 건 손이 더 세게 떨렸다. 쫓아낸 게 아니야. 숨이 멎었다.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다. 눈물이 멈췄다. 자유. 이 돈을 가지고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할까봐 일부러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리안의 머릿속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 그 말, 돌아오지 말라는 말, 거짓말이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소린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줄. 이제 너는 자유다. 라오스에서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그리고 고생 많았다, 내 딸. 그 한 문장, 그 순간 리안이 무너졌다. 어머니.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참고 있던 감정이 완전히 터져나왔다. 왜 말 안 했어요?
소리내 울었다.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 서운함, 억울함,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다. 소린이 옆에서 리안을 끌어안았다. 언니, 리안은 계속 울었다. 나나 어머니 미워했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뭐야? 손에 쥔 편지가 구겨졌다. 이게 뭐냐고. 그건 돈이 아니었다. 20년이었다. 말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희생.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리안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때 소린이 조용히 말했다. 언니, 이 돈이면 아버지 수술할 수 있어. 리안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버지, 병원, 수술비.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맞다. 아버지. 현실이 다시 돌아왔다. 이 돈의 의미,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생명. 어머니가 아버지 살린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결심. 리아는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나 소린을 바라봤다. 한국 돌아갈 거야. 소린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지금? 아니. 리안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수술 끝나고 반드시.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20년 동안 없던 확신. 어머니한테 직접 말해야 해. 나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리아는 한 번도 잠들지 못했다. 손에는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구겨질 정도로. 어머니. 작게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다르다. 미움이 아니라 이해였다. 그리고 사랑이었다.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택시 안,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이 길, 리안이 중얼거렸다. 아직 그대로네. 소리는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언니 집이니까. 마을 입구, 사람들이 보였다.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찬티 씨다. 돌아왔네. 수군거림이 아니라 환영이었다. 리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집 앞.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20년. 그리고 그 모든 오해.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안에서 발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다. 정숙.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왔어? 리아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정숙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리안이 천천히 말했다. 왜 저를 밀어내셨는지, 왜 차갑게 대하셨는지, 왜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는지. 정숙의 손이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리아는 한 걸음 다가갔다. 어머니, 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미워한 적 없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다. 오히려 리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어머니는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라는 거.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걸 이제 알았냐?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늦어서 죄송해요. 그 순간 정숙이 무너졌다.
이 바보 같은 애야. 내가 얼마나.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껴안았다. 20년 만의 포옹이었다. 말이 없었다. 그냥 울었다. 얼마 후 집안 식탁 위에 따뜻한 밥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고등어구이. 옛날 그대로네. 리안이 웃었다. 정숙도 웃었다. 너 오면 만들려고 했지. 조용한 식사. 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다. 리안이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리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 돈. 정숙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건 됐다. 이미 준 거야. 리안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역시 어머니답다.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정숙이 먼저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자.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가족이었어요. 정숙이 웃었다. 그걸 20년 걸려 알았냐? 리안도 웃었다. 네, 좀 오래 걸렸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조용한 집. 하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리안이 말했다. 어머니, 네, 사랑해요. 정숙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잠들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이 조용히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집 제 집인데요? 단 7초. 그녀의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너네 집 망했다며? 잔을 들고 웃던 여자의 말이 홀 안을 가볍게 스쳤다. 하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정확하게 한 사람을 향해 꽂혔다. 요즘 애가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 친정이 그렇게 됐으면 사람이 좀 조심해야지.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윤서아. 서아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시어머니 강미란의 환갑잔치였다.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준비는 단 한 사람 서아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2달을 쏟아부었다. 유명 셰프를 섭외하고 장식 하나하나를 직접 골랐다. 손님 명단까지 정리하며 밤을 새운 날도 있었다. 하지만 2번이나 부도 맞은 집에서 시집 보낸 딸이라니 참 대단하네. 강미라는 마이크를 들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데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애써 와인을 마셨다. 서아는 그 자리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서아는 남편 차도연의 재킷을 정리하다가 멈췄다. 낯선 향기. 그녀가 쓰지 않는 향수였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나온 것 하나. 호텔 영수증. 날짜는 사흘 전.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 그날 도연은 분명 출장이라고 말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거 뭐야?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내 집안 망해서 내가 밖에서 푸는 거야. 서아는 순간 말을 잃었다. 사과는 없었다.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데? 도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다. 내가 좀 제대로 된 집안이었으면 내가 이러겠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거칠게 닫혔다. 집안에 울린 소리는 길게 남았다. 자정이 넘은 시간. 초인종이 울렸다. 서하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강미란이 서 있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이거 받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밀어 넣었다.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 이미 도연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우린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강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장 나가. 명령이었다. 부탁도 협의도 아니었다. 서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바라봤다. 5년. 이 집에서 보낸 시간. 새벽마다 차려낸 밥상, 혼자 감당한 명절,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던 외도. 그 모든 시간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어 있었다. 서하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두려움이 아니라 망설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복도는 분주했다. 용역 직원들이 카트를 끌고 서 있었다. 강미라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도연은 짜증난 얼굴로 시계를 보고 있었다. 1시간이면 끝나겠지. 그녀는 이미 계산을 끝낸 얼굴이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삐삐삐. 비밀번호 오류음이 울렸다. 도연이 직접 눌렀다. 틀렸다. 다시 눌렀다. 또 틀렸다. 세 번째 시도. 경고음.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다가왔다. 윤서하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왼쪽에는 변호사, 오른쪽에는 건물 관리소장이 서 있었다. 서하는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은 지나치게 차분했다. 강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뭐야? 아직도 안 나간 거야?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강미란 앞에 내밀었다. 확인해 보시죠. 종이 위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소유자 윤서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미란의 눈이 흔들렸다. 그들이 5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서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 제 집이에요. 강미란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미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서하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도연에게서도 강미란에게서도 어떤 연락도 없었다. 그 조용함이 이상했다. 서하는 알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절대 그냥 끝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더 불안했다. 그리고 11일째 되는 날 새벽,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통, 그 다음엔 3통, 곧 10통이 넘었다. 서하는 눈을 뜨고 화면을 봤다. 지인, 거래처, 모르는 번호. 그리고 포털 알림. 속보 한성과 며느리, 이혼 전부터 내연남과. 손이 멈췄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서하는 천천히 기사를 눌렀다. 사진.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건물 로비에서 한 남자와 나란히 걷는 모습,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차에 타는 장면. 각도가 절묘했다. 마치 숨길 수 없는 관계처럼 보이게. 하지만 서하는 알고 있었다. 그 사진들이 어떤 상황에서 찍힌 건지.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짧은 숨이 새어나왔다. 댓글이 보였다. 역시 돈 보고 결혼했네. 친정 망하니까 바로 갈아탔네.
저런 여자는 원래처럼 수백 개, 몇 분 사이에 쏟아지고 있었다.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다시 울렸다. 서아 씨, 기사 봤어요? 이거 사실 아니죠? 해명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더 많았다.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전화를 하나씩 끊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창밖이 보였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어제와 똑같은 풍경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 차분한 눈빛.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이름은 한지훈. 그리고 사진 속에 찍힌 그 남자였다. 기사 보셨죠?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한 건지 짐작가세요?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강미란. 지훈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냈다. 이 기사 올린 매체, 겉으로는 일반 언론사처럼 보이는데 화면을 넘겼다. 광고주 명단에 페이퍼 컴퍼니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서아의 눈이 멈췄다. 그 회사, 강미란 쪽 법무팀이 관리하는 곳입니다. 증거였다. 법적으로 바로 대응 가능해요? 서아가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의 의미를 서아는 알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이미 여론은 굳어진다. 그게 목적이겠죠. 서아가 중얼거렸다. 이미 게임은 시작된 상태였다. 진실이 아니라 이미지 싸움. 이틀 뒤 또 하나의 일이 터졌다. 단독 한성그룹, 며느리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서아는 기사 제목을 한참 바라봤다. 억지였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름을 계속 노출시키는 게 목적이야. 지훈이 말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계속 보이게 만드는 거.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이 조금씩 더럽혀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서아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댓글이 떠올랐다. 기사 제목이 떠올랐다. 도연의 말이 떠올랐다. 내 집안 망해서. 그 말이 계속 반복됐다. 그리고 마침 서아는 일어나려다가 멈췄다. 몸이 이상했다. 손가락이 뻣뻣했다. 마디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숨이 무거웠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4분. 응급실에서 기다린 시간 2시간. 진단은 간단했다. 자가 면역 질환.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병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그날 저녁 강미라는 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벌 받은 거네. 그 말이 서아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이 병실에 찾아왔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아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하시죠. 서아가 눈을 떴다. 꺼낼게요. 하지만 그 안에는 5년이 담겨 있었다.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서아의 말이 병실 공기를 가볍게 갈랐다. 창밖에는 늦가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병실 안 공기는 차가웠다. 노트북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아와 지우는 마주 앉아 있었다. 지금부터 보실 건. 서아가 파일 하나를 열었다. 제가 5년 동안 모아둔 겁니다. 지훈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다. 폴더 이름, 기록, 단순한 이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단순하지 않았다. 첫 번째 파일, 계좌 이체 내역. 지훈의 눈이 좁아졌다. 이건 차도연 개인 계좌 아니에요. 서아가 말했다. 회사 자금이에요. 지훈의 손이 멈췄다. 횡령이네요. 금액이 보였다. 수천만 원 단위. 그게 반복되고 있었다. 날짜 간격도 일정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두 번째 파일. 녹취.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건 이쪽으로 돌리면 돼. 회계 처리요? 그냥 맞춰. 위에서 다 얘기된 거야.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이거 내부자 음성 맞죠?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세 번째 파일. 비자금 흐름도. 화면에는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었다. 계좌에서 계좌로, 회사에서 개인으로, 그리고 해외로. 지훈이 숨을 멈췄다. 이건 강미란 쪽이죠? 네.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차명 계좌 6개. 확인된 것만요. 지훈이 천천히 등을 기대 앉았다. 이 정도면. 그는 말을 멈췄다. 그냥 끝나는 수준이 아닌데요. 서아가 시선을 내렸다.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지금까지.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왜요? 하지만 답은 단순하지 않았다. 버티면 바뀔 줄 알았어요. 서아가 말했다.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제가 바보였죠.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기계 소리만 작게 들렸다. 비, 규칙적인 소리. 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전혀 규칙적이지 않았다.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거 공개하면. 알아요. 서아가 말을 끊었다. 저도 같이 다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금 여론 상태면. 그는 잠시 고민했다.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지훈이 말했다. 타이밍. 그 단어가 병실에 떨어졌다. 지금은 아니에요.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금은 그쪽이 원하는 흐름이에요. 그럼 언제죠? 지훈의 질문. 서아가 화면을 넘겼다. 마지막 폴더가 열렸다. 이름. 트리거. 이건. 지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파일 하나. 영상. 재생 버튼이 눌렸다. 어두운 주차장. 차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얼굴. 강미란. 그녀가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카메라 각도는 멀었지만 충분히 보였다. 확실하게 처리해요. 걱정 마세요. 사진은 자극적으로.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기사 조작 지시예요. 서아가 말했다. 이거 하나면. 지훈이 말을 꺼냈다. 하지만 끝내지 못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다. 끝이에요. 서아가 대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덧붙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쓸 건지 그게 중요하네요.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질 때 그녀가 말했다.
그때 지훈이 물었다. 확실한 계기 있으세요? 서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만들 거예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그날 밤 병실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고 파일은 계속 정리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서아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끝났다고, 이제 돌아올 수 없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이미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오늘 끝나요. 하지만 그날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기 시작했다. 퇴원하던 날 아침, 병원 복도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조용했다. 서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망설임이 없었다. 병원 문을 나서기 직전 서아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보도국 맞으시죠? 제보할 게 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흘 뒤 저녁 8시 뉴스가 나가기 30분 전 도시 전체가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1번 거래처 반응 왔어요. 2번도 들어왔습니다. 3번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봤다. 한성그룹의 주요 거래처 3곳. 동시에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유는요? 지훈이 말했다. 단순합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다. 리스크. 이미 내부 정보는 필요한 곳에 흘러들어가 있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수준. 그것이면 됐다. 자금줄 흔들립니다. 지훈의 말이 이어졌다. 기업은 신뢰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진다. 강미란의 사무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지금 무슨 상황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거래처에서 계약 보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그게 정확한 이유는 말끝이 흐려졌다. 강미란의 눈이 좁아졌다. 누가 건드린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대표님 뉴스 준비 중입니다. 뭐? 틀어. 화면이 켜졌다. 지금부터 단독 보도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분했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한성그룹 내부에서 수십억 원대 자금 유용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미란의 손이 멈췄다. 화면이 전환됐다. 계좌번호, 날짜, 금액, 하나하나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었다. 해당 자금은 계열사를 통해 여러 차례 분산된 뒤 개인 계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도 안 돼. 강미란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다. 다음 화면, 이름, 차도현. 현재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은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다음 리포트가 이어졌다. 또한 동일 그룹 고위 인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자료가 떴다. 차명 계좌, 해외 송금 내역. 이번엔 강미란 자신의 이름이었다. 사무실 안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누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사생활 기사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모든 건 제가 한 겁니다. 카메라가 가까워졌다. 돈을 받고 기사를 조작했습니다. 강미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누구 짓이었습니까? 강미란 대표 측입니다. 완전히 끝이었다. 뉴스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폭주하기 시작했다. 받을 수 있는 전화는 없었다. 그 시각 서하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는 강미란과 도연의 이름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통쾌함도 기쁨도. 끝났네. 지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지훈의 말에 서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시는 평소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뉴스 화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속보 한성그룹 본사 압수수색, 단독 차도연 긴급 소환, 속보 강미란 구속영장 청구, 검은 차량, 쏟아지는 플래시, 고개를 숙인 사람들. 카메라 속 강미란은 전날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당당함은 사라졌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차도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장면은 모든 포털 첫 화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 화면을 서하는 혼자 보고 있었다.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 안에는 참았던 순간들이 있었다. 억울했던 날도 있었고 아무 말도 못하고 넘긴 날도 있었다. 그리고 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하는 웃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다. 왜지? 작게 중얼거렸다. 복수가 끝났는데 마음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다. 지훈이 조용히 옆에 섰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지훈이 물었다. 후회는요? 서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없어요. 하나도. 그 순간 서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그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상태. 그게 전부였다. 2년 후 봄,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같은 자리, 같은 펜트하우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서하는 옥상 정원에 서 있었다. 작은 화단, 라일락. 그녀가 직접 심은 꽃이었다. 그 옆에는 작은 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비석. 그저 이름 하나. 아버지. 서하는 그 앞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라일락 향이 천천히 퍼졌다. 그 향기 속에서 서하의 눈이 조용히 젖어들었다. 대표님, 시간 되셨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윤서하 대표, 그녀가 만든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인공지능 기반 법무 데이터 분석, 복잡한 계약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이 기업과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그녀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일이었다. 준비됐어요? 지훈이 물었다. 네. 기자회견장. 플래시가 터졌다. 마이크 앞에 선 서하. 준비된 원고는 없었다. 자신의 말로 이야기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췄다.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전달됐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공익재단, 가정 내 경제적 폭력, 불공정한 이혼, 법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그날 저녁, 지훈이 와인을 들고 나왔다. 서아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지훈이 물었다. 이제 진짜 괜찮아요? 서아는 잠시 생각했다. 네. 이번에는 달랐다. 완전히 가벼운 목소리. 서아는 하늘을 바라봤다.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풍경이 아름답다고 느껴졌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진짜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거였어.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참고 있을지도 모른다. 억울한 일을, 부당한 관계를.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순간이 온다. 서아처럼.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알게 된다. 버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